로이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경덕 변호사, 박진수 변호사, 장지효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오늘은 꼭 결판을 내고 만다. 어, 10층 아주머니 아니세요? 아, 저희 아래층이시네요. 어디 가는 길이세요? 반찬거리가 없어서 장 좀 보려고요. 근데 아이는 저희 손자예요. 큰딸이 미국에서 왔는데 오늘 일이 좀 있어서 손주 좀 봐달라고 했어요. 로하야, 아줌마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래. 아유, 참 씩씩하게 생겼네. 잘 놀다가? 네. 바쁘실 텐데 어서 가보세요. 예, 그럼 다음에 봬요. 네. 네,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손주가 오더니 아직 안 자는 모양이네. 밤이 이래 늦었는데 애가 안 자고 자꾸 뛰네. 나도 자야 되는데 신경 쓰여 죽겠네. 일단은 참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아, 벌써 며칠째고 손주 아직 안 갔나? 모르겠어요. 일단 경비실에 연락부터 해봐라. 알았어요. 네, 보통 저렇게 경비실을 통해서 대처를 하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여기 901호인데요.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서요. 천일호에 며칠 전에 손자가 왔는데 며칠째 계속 밤마다 쿵쿵쿵쿵. 심장이 떨려서 못 살겠어요. 네? 손자가 오늘은 안 왔다고요? 근데 계속 쿵쿵 하는데. 이게 일단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갑자기 공포 영화 분위기인데. 소리 나는데? 그러니까요. 얘기 안 됐나? 계속 쿵쿵대는데. 손자가 오늘은 안 왔다는데. 무서운데요? 이건 뭔 소리고? 그러니까. 내 오늘도 잠자기는 그만네. 계속 그렇게 잠을 못 자서 웃잖아. 약이라도 좀 먹어보든가. 아니 내일 병원이라도 한 가봐라. 알겠어요. 정미정 씨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보이네요. 그렇죠. 약을 먹어야 될 정도니까. 잠을 못 자면 괴롭죠. 맞아요. 잠 못 자는 고통이 제일 심합니다. 너가 한 달 내내 쿵쿵쿵쿵.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고. 이대로는 못 산다. 내가 윗집 여자를 가만 둬라봐라. 씨. 저렇게 올라가시는 건 좋지 않은데요. 이봐요. 좀 나와봐요. 근데 저렇게 됩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돕니다. 예. 아래층이네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손자 왔다고 내가 많이 참았는데
밤마다 쿵쿵쿵쿵. 이 여자가 무슨 소리예요? 우리 손주 진즉에 갔어요.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 소리예요.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손자가 있는지 없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 좀 합시다. 없다고 했잖아요. 없는데 왜 밤마다 쿵쿵대요? 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애가 있네. 참 거짓말이나 하고. 애가 있긴 어딨다고. 환청이 들리나? 아니 이 여자가. 천이로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대자보를 붙여서 온 아파트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다. 사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뭐라고? 이거 우리 집 얘기잖아. 901호 이 편내가 진짜 내가 가만 두나 봐라. 아, 큰 싸움 되네요. 이게 뭐고? 명예훼손에 폭행? 지가 나를 때려놓고 폭행했다고? 나는 그럼 폭행에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거다. 천일호 두고 봐라. 가만 안 둔다 내가. 자, 층간소음으로 시작을 해서 폭행과 명예훼손까지 이렇게 보니까 층간소음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사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 오이어 사건 번호 제32호입니다. 정미정 씨와 이영자 씨는 같은 아파트 9층과 10층에 사는 이웃 사이입니다. 네. 근데 이영자 씨네 집에 손자가 놀러 오게 됐고 그날부터 층간 소음이 시작이 됩니다. 예. 뭐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일단은 참고 넘어가게 되는데 너무 계속되는 층간 소음 때문에 결국 9층에 있는 정미정 씨가 우울증 증세와 수면 장애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자, 그 정도면은 이사도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사도 네. 고려를 했죠. 예. 근데 너무 오랫동안 살던 터전이고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달 전에 했기 때문에 아, 쉽게 결정하기가 힘든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서 윗집으로 뛰어 올라가니까 일단 손주는 집에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손주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결국 서로 몸싸움이 일어났고 10층에 있는 이영자 씨가 머리를 다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렸던 나머지 9층의 정미정 씨가 대자보를 써서 아파트 곳곳에 붙이면서 아파트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예. 이에 이것을 본 10층의 이영자 씨가 명예훼손죄 거기에 상해죄까지 고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미정 씨도 가만히 안 있죠. 층간 소음 피해 미자료 소송이랑 폭행 혐의로 맞고서도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일단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미정 씨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사건 김경덕 변호사님께서 좀 맡아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미정 씨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층간소음 자체가 발생한 건 맞으니까 예. 그에 따른 손해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층간소음 피해가 너무 심각했을 때 한때 살인 사건이나 방화로 인한 보복행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보복행위까지 용납될 수는 없겠지요. 마찬가지의 논리로 우리 의뢰인인 정미정 씨의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폭행, 상해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의 경우 정미정 씨께서 오히려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게 층간소음 피해로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대응을 잘못해서 결론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층간소음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이게 층간소음이다 아니다 구분짓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법제에 소음진동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네. 이 법률에 의거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마련한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이라는 규칙인데요. 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진동에 의한 직접적인 충격, 그리고 소리에 의한 간접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충격에 의한 그 소음의 경우에는 저희가 1분 동안 평균을 데시벨로 측정을 해서 일정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네.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직접 소음의 경우에는 주간, 여기 주간이라고 하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주간의 경우 43데시벨, 그 외에 야간의 경우에는 38데시벨, 그리고 간접 소음의 경우에는 주간에 45, 야간에 40데시벨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야, 일단 제가 적어봤거든요. 직접 충격은 주간 43, 야간 38. 간접 충격은 주간 45, 야간 40. 네. 근데 이게 숫자만 쭉 적어놓고 봐서는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어른들이 이 발 뒤꿈치로 걷는 소리가 한 40데시벨 정도 우와. 나오고요. 그 아이들은 좀 주의력이 부족하고 이게 짧은 거리도 쿵쿵쿵쿵 뛰어다니잖아요. 네, 뛰죠. 그런 소리가 한 50데시벨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자를 끌 때 강한 소음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60데시벨 정도. 그리고 고양이 울음 소리나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한 40데시벨. 네.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가 한 50데시벨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증하는 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녹음을 할 수도 없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좀. 네, 소리가 나게 되면 예. 증거를 확보를 반드시 하셔야 되죠. 네. 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서 소리는 데시벨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소리를 데시벨 단위로 측정해 줄 수 있는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일반 전문가용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몇만 원이면 손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 그러면 한 손에는 휴대폰으로 이제 녹화 기능을 켜고 또 한 손에는 그 데시벨 측정기를 켜둔 다음에 네. 이 장면을 녹화를 해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지를 객관적으로 녹화할 수 있으니까 네. 나중에 소송에 갔을 때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나 소리를 같이 이렇게 녹음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언제 녹화가 되는지가 기록에 남기 때문이죠. 예, 그러네요. 자, 일단 사건의 의뢰인인 정미정 씨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그리고 수면장애 같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층간소음 자체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 의뢰인 정미정 씨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층간소음을 직접적으로 형사처벌하는 형법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기껏해야 경범죄 정도로 가볍게 처벌될 수 있는 정도고요. 그래서 경찰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출동한 경찰도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서 예. 물러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결국 층간소음은 그 자체가 신체에 바로 손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태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형사처벌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위자료의 규모는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사건의 판례들을 다 찾아보면 1인당 인정되는 층간소음 위자료 액수가 1인당 50에서 1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고3 수험생이 있다든지 3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조금 증액되긴 하지만 네. 여전히 그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지요. 자, 그러면 1인당이라는 말씀은 가족이 4명인 4인 가족일 경우에는 곱하기 4를 해서 최대 40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면 예. 4인 가족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근데 제가 보니까 보복행위 있잖아요. 보복행위. 이게 너무 다양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오디오를 아주 세게 틀어가지고 윗집을 또 시끄럽게 하고 맞아요. 이 막대 같은 걸로 쿵쿵 치기도 쿵쿵쿵. 하고 인터넷에 보면 보복 기구도 있어요. 그래요? 그걸 사가지고 계속 통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너무 이게 법에 저촉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법령에서 말하는 층간소음은 반드시 가해자가 위층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아래층에서도 더 큰 소음을 낸다든지 예. 그것이 위층의 주거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유형의 층간소음이 될 수 있고요. 어떠한 경우든 보복행위가 있으면 아까 우리 드라마의 경우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서로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보복행위를 하셔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당해보면은 정말 괴롭다고 하거든요. 너무 예. 얄밉죠. 예, 때문에 일단은 감정과는 별개로 참 냉정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데 층간소음은 그럼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냉철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특히 가능하시다면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죠.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보복행위 말고 휴대용 이 소음 측정기를 통해서 일단 증거를 확보하신 다음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층간소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 그러네 진짜. 자, 마지막으로 사건 의뢰인 정미정 씨에게 그러면 속 시원한 정리 한번 내려주시죠. 네, 우리 의뢰인인 정미정 씨 너무 고통스러우셨겠지만 과거의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보복행위로 더 많은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층간소음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층간소음이 그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빨리 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거치시고 네. 무엇보다 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휴대용 이 소음 측정기를 구비하신 다음에 매일 일기 쓰듯이 일지를 쓰듯이 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만큼 소음이 났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시는 것도 예. 좋은 방안입니다. 아, 영상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의뢰인분들께 이런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네. 오히려 만족도가 높으세요. 아, 오늘도 소음이 나는데 오늘도 증거 확보하는 날 이렇게 오히려 밝은 기분으로 좀 받아들이시거든요. 네. 그전에는 소음이 날 때마다 괴로웠는데 오히려 지금 그래 두고 보자. 나중에 법정에서 한번 예. 봅시다. 그런 라는 식으로 마음으로. 증거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네. 실제로 어떤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층간소음 없다 혹은 어린아이 그날 집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부인하고 잡아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피해자가 이 소음 측정기를 통해서 매일 소음을 기록을 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니까 그제서야 우리 가해자분께서 잘못했다 사과하시면서 적절히 합의나 조정에 이르렀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례를 우리 미정 씨도 반드시 좀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막하다 진짜. 여보세요? 민호 씨, 잘 지내요? 네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민호 씨, 웨딩 스튜디오 한번 안 해볼래요? 웨딩 스튜디오요? 내가 지금 대구에서 하는 거 부산 지점으로 해서 낼까 하는데 민호 씨가 맡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조건은 내가 잘해줄게요. 투자금 5천만 원만요. 민호 씨 실력이 아까워서 그래요. 5천이면 돼요.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지인의 도움으로 웨딩 스튜디오를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옳지. 그렇지. 그렇지. 사진 잘 나와? 그럼. 좋다. 그렇지. 다행히 웨딩 스튜디오는 성황을 이뤘고 매월 최고 매출을 기록하면서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촬영 보조로 일을 돕던 수경이와의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의 유명한 거기 아이가? 뭔데? 서울의 유명한 웨딩 업체가 부산에 진출한단다. 그래. 이렇게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울에서 진출하면 부산의 업체들이 버티겠나? 에이, 다른 데는 못 버텨도 우리는 버티지. 내 실력이 좀 대단하다 아이가. 천하태평 하지 말고 에이, 괜찮다니까. 오빠 이번 달에도 취소된 게 벌써 몇 건인 줄 아나? 내가 면목이 없다, 수경아. 우리도 빨리 이거 접고 다른 거 하는 게 안 낫나? 내가 할 줄 아는 게 사진뿐이라서. 그럼 어쩔 건데?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 이참에 오히려 더 확장을 해서 분위기를 쇄신해보자. 신혼부부들은 특이한 컨셉을 원하니까 잘 될 거야. 그러다 망하면 에이, 걱정 말라니까. 내 실력 모르나? 오빠 실력이 최고지. 그래도 상황이 지금 아니다. 괜찮다. 사진으로 승부를 보겠다 마음먹은 저는 스튜디오를 확장하고 고급 컨셉 촬영실을 만들어 또 한 번 재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에도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스몰 웨딩으로 트렌드도 바뀌면서 사업은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승우 오빠까지 다 나갔다. 그래, 내가 죄인이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수경아, 니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아니다. 우리 힘내자. 그리고 이거 이게 뭐고? 우리 부모님 집담보로 2억 빌렸다. 수경아, 이거 우리 결혼 자금이자 마지막 투자금이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다시 한번 해보자. 수경아, 고맙다. 고마운 일이긴 한데 좀 불안해 보여요. 예, 너무 대책 없이 착한데요. 다시 힘을 내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폭탄을 맞으며 저는 또다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네. 저 대출 좀... 신용등급이 낮아서요. 스튜디오 확장으로 이미 받은 대출도 꽉 찬 상태였던 저는 운용비를 마련하려고 매일매일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번번이 서류 심사에서부터 거절됐습니다. 카드론과 대부업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빚은 결국 6억까지 불어났습니다. 이게 뭐고? 오빠 좀 일어나 봐라. 스튜디오는 팽개쳐두고 맨날 술에 들어서 뭐 하는 거고? 찍을 사람도 없는데 뭐. 그래도 스튜디오에는 있어야지. 그리고 부모님이 돈 언제 갚을 건지 물어보던데. 돈? 무슨 돈? 그때 우리 집 담보로 빌린 2억 있다 애가. 그 투자금으로 주신 거 아니가? 빌린 게 아니지. 뭐라노?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결혼할 거니까 예비사에 믿고 빌려준 거지. 하여튼 지금 부모님 가게가 힘들어서 그 돈 꼭 필요하시단다. 아니 지금 갚을 상황도 안 되고. 네가 말씀 좀 잘 드리라. 내가 어떻게 말씀 잘 드리고. 됐고 한 달 안에 갚아라. 안 그러면 부모님이 소송한단다. 수경아. 수경이와는 결국 헤어졌고 저는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출도 막혀 건설 현장을 전전하던 저는 결국 스튜디오 가압류 통지까지 받았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민호 씨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상황이 안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던 사연이었습니다. 자, 덜 이어 사건 번호 제33호 의뢰인 윤민호 씨는 프리랜서 사진 작가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래처를 모두 잃고 실업자가 됩니다. 예. 그러다가 지인으로부터 웨딩 스튜디오 동업 제안을 받았고 투자금 5천만 원을 들여서 부산 지점을 열게 됩니다. 일단 웨딩 스튜디오는 자리를 잡았는데 서울의 대규모 웨딩 스튜디오가 부산으로 확장을 하면서 민호 씨 업체도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좀 기회로 극복을 하고자 스튜디오를 좀 더 고급화 시키게 되는데 네. 그래도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매월 3천만 원의 유지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한 여자친구인 수경 씨 부모님이 집 담보로 2억 원을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후에는 스튜디오 경기가 조금 나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코로나19 사태였습니다. 네. 결국 빚이 6억 원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다 또 여자친구의 수경 씨 부모님이 2억 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를 하면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생계비조차도 벌지 못했던 민호 씨가 도저히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게 정말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장지호 변호사님이 맡으셔가지고 우리 민호 씨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사건이 해결이 될까요?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는 있지만 과도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은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이 경우에 공적 채무 조정 제도인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의뢰인에게는 어떤 제도가 더 좋을까요? 유리할까요? 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윤민호 씨는 개인 회생보다는 네. 개인 파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예. 과도한 채무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스튜디오도 문을 닫았고 공사장 일용직 근로를 하시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소득은. 그렇죠.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개인 회생은 조금 다뤘는데 개인 파산 제도는 처음이란 말이죠. 그 제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개인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 다음 남은 채무를 면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모두 없애주는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예. 개인 회생과는 다르게 일정 기간의 변제도 필요 없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모든 채무를 면책시켜 준다? 그러면은 빚에 시달려서 한치 앞이 깜깜한 분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인데, 네. 근데 이게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좀 요건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모든 빚을 일시에 없애주는 제도라 채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손해를 입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신청 자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법원에서 채무 조정을 해줄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예. 듣고 있으니까 이해는 돼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는데 정작 보고 있는 분들은 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가능한 건지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젊더라도 중증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 능력이 없다고 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이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60%에 따른 가구 수별 기본 생계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니까 젊더라도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근로 능력이 없을 때 이럴 때는 파산이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본인이 젊고 소득이 있으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실 수 없다라고 네.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월 소득이 250만 원 정도 되는 건강한 40대 채무자가 있다고 볼 때 예. 근데 그분한테는 또 애가 셋이 있는 거예요. 네. 어린애들이. 네. 어린애들은 법적으로 이제 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부양가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채무자 본인 포함해서
4인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부양 가족이 3명이고 예. 본인까지 포함하면 이제 4인 가구가 되는데 법적으로 정해놓은 4인 가구 기준에 이제 생계 비용이 한 29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네. 근데 이분은 250만 원을 벌고 있는 거니까 예. 이런 분들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 파산을 신청하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우선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비용 예납 명령을 내립니다. 예. 예납금을 내고 나면 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받게 되고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의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네.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에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있으면 파산 관제인이 모두 처분한 다음에 이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청산 절차를 거치게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산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해 주는 것으로서 파산 신청 절차는 모두 종료되게 됩니다. 자,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파산 신청을 하는 건데 뭐 비용 예납 명령 이건 뭘 내라는 건가요? 이게 어떤 그렇죠. 겁니까? 개인 파산은 파산 관제인이 선임됩니다. 네.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의 파산 사건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채권자의 손해가 큰 만큼 채무자를 면밀히 심사하고 과연 이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타당한 건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네. 이 파산관제인 선임을 위해서 드는 비용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비용 예납 명령이고요. 아, 통상적으로는 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그 정도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산까지 할 네. 정도 같으면 그분이 파산 관제인이 좀 무료로 좀 해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많은데요. 예. 비용이 좀 들긴 드네요. 근데 이런 사건에서 파산을 다 하고 난 나머지 빚을 면책을 해준다 그러는데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제도를 악용해서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득을 도모하려는 경우, 네. 그리고 둘째,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한 경우, 그리고 셋째, 허위로 채무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리고 넷째는 채무 증가의 원인이 도박이나 과소비 등으로 사행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파산 선고는 받을 수 있지만 네. 면책은 못 받아서 파산자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딱 들어봐도 안 되는 사유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솔직히 제가 예전에 일을 하다가 이제 접은 그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과금이나 세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면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 어떻습니까? 그러네요. 예. 면책 되나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아, 면책 결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들이 있습니다. 세금, 말씀하셨던 세금이나 뭐 공과금들, 네. 그리고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 사대 보험도 안 돼요. 사대 보험도 안 되고,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입니다. 네. 이런 면책 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이런 채권들은 변제 책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채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파산은 아무래도 이게 신용과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신용 조회도 이력이 남지 않을까 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아, 그러세요? 받는데 예.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신용 조회상에서도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아. 네. 사업자 등록도 낼 수 있고, 네. 돈도 벌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예. 네. 신용카드도 쓸 수 있고, 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희망적이네요. 네, 꽤 많은 분들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 이제 금융 활동이랑은 완전히 작별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건 사실이 아니고 개인 파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야, 왠지 좀 그 문학적인 표현이 희망이 좀 이렇게 상당히 깃들어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네. 표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의뢰인의 사연에서 보자면 성격이 좀 다른 돈이 있거든요. 여자친구 부모님 집을 담보로 받은 2억의 대출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애매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네, 이 2억이 대여금인지 예. 투자금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거 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 계약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만 윤민호 씨 사안에서는 이게 투자금인지
뭐 빌린 돈인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이 2억 원을 파산 채권에 넣고 음. 그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아.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 되기 때문에 네,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그 유민호 씨에게 개인 파산 제도라는 솔루션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한마디 좀 남겨주시죠. 네, 제가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내시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일단 집중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요즘 너무 많이 힘든 때입니다. 윤민호 씨도 그렇고 많은 자영업자분들 힘내십시오. 내가 이 손으로 우리 아들을 저는 아들을 죽게 한 죄인입니다. 야, 소주 한병 가지고 온나? 너가 엄마 어디 갔노? 모르겠어요. 뭐? 모른다고?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하지 말고 니 좀 따라와. 따라와. 이씨, 따라와. 이 새끼야. 늘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는 툭하면 폭력을 썼습니다.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나가서 너가 엄마 찾아온나? 안 데리고 오면 니도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어? 더 맞기 전에 빨리 안 찾아오나? 아유, 자기가 찾으러 가면 되지. 참. 아내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 것 같네요. 아, 안쓰럽네. 아버지의 폭력으로 얼룩졌던 삶, 성인 되고 나서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나 닮아서 잘생겼지. 에이, 그건 아니다. 딱 봐도 내 얼굴인데? 넉넉하진 않았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참, 가게에서는 연락 왔어요. 아니, 아직 나오라는 말이 없네. 밀린 월급은 어떡해. 우리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몸도 아픈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 아들 깼나 보다. 누웠어라. 왜 자꾸 울어? 좀 전에도 우리 먹었잖아. 화내면 안 되지. 나는 절대 그 사람처럼 내 자식한테 안 그랬거든.
아이를 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럼요. 여보, 검사 결과가 나왔나? 나 어떡해? 암이래. 뭐? 암?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데. 일단 집으로 갈게. 알겠다.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오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우. 보험 든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노? 예, 사장님. 영수 씨, 코로나 때문에 가게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예? 문을 닫는다고요? 아니, 그럼 이때까지 밀린 월급은? 우리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가지고 미안합니다. 아니, 사장님. 코로나가 정말 또 문제네요. 돌아버리게. 진짜 왜 또 오노 진짜. 나보고 어쩌라고. 미치겠다. 예감이 좋지 않네요. 그만 좀 울어라. 나도 할 만큼 했다 이가. 진짜. 네가 무슨 짓을 한 거고? 승준아. 예, 아들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아빠 영수 씨,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도 일단 사건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4호 영아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김영수 씨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겨우 아버지의 폭력에서부터 벗어나 결혼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암에 걸리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까지 잘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극에 달한 나머지 이제 2개월 된 아들이 심하게 울며 보채자 그만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들 승준 군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김영수 씨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모든 상황이 참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김영숙 씨의 폭력으로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박진수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사건의 경우는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아동이 사망하게 된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단순히 우발적인 폭행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경우는 폭행치사죄로 처벌이 되게 되는데 네. 만약에 아동 학대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이 됐다면 그것은 아동 학대 치사죄로 처벌되게 될 것입니다. 예, 참 아동학대라는 말만 들어도 듣기가 힘든데 그렇죠. 요즘에 그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법원에 심판을 받은 사건들 꽤 많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는 정인이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유명했던 그 칠곡 계모 사건. 예. 그리고 또 울산에서 소풍을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라는 이유로 마구 아동을 구타하여 사망했던 네, 네. 울산 아동 사망 사건이 있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에서는 아동 학대 치사죄로 의율이 돼서 처벌을 받았는데 또 울산 아동 학대 사건에서는 아동이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라고 보아서 예, 예.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서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아동 학대 치사죄라는 얘기는 이제 과실의 범주에 해당하는 거고 뒤에 그거는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확 벌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동 학대할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을 할 고의가 없었고 네. 아동을 학대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라는 네. 것이 아동학대 치사죄고요. 네. 애초에 그런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를 하는 도중에도 이 정도 하면 아동이 사망할 수 있겠다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네. 그것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의율해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처벌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나요, 그러면? 그렇겠네요. 칠곡 계모 사건의 경우에 네. 아동학대 치사죄로 의율이 돼서 징역 15년의 그 계모가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 울산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그것이 살인죄로 의율이 됐습니다. 하지만 징역 18년 정도 선고를 받아서 물론 굉장히 큰 처벌이긴 합니다만 그러네. 또 사망한 아동을 생각하면 그 정도 처벌도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야. 자, 이게 좀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네, 아동학대로 중상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네.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정도가 보통 선고가 되고 네. 그 정도에 따라서 가중이 되거나 감경이 됩니다. 아동학대로 치사의 결과, 즉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통 징역 4년에서 7년 정도가 선고가 되고 있고요. 가중이 될 경우에 징역 10년 정도가 선고됩니다. 네. 앞서 칠곡 그 계모 사건에서 15년이 선고되었던 것은 여러 가지 양형 사유가 중첩이 돼서 더 특별히 가중이 돼서 15년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드라마에도 영수 씨를 보면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에게 꾸준하게 학대를 당했잖아요. 이런 네. 게 좀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사회 평균인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이 될 경우에 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즉 공격 행동, 자해 행동, 우울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아직 성정과 그다음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훨씬 더 크게 작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이 된 아동은 지능의 형성에도 저해를 겪게 되고요. 여러 가지 발달, 공감 능력의 미발달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런 상황이 순간적으로 아들을 폭행한 것과 좀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가족의 어떤 폭행의 그런 어떤 고리는 또 세대 간에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에 자기가 받았던 그런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또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 이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슬픈 또 사연인 것 같은데, 자, 그럼 김영수 씨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는 그런 점이 형을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변호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피고인에게 물어보게 되면 어린 시절의 경우 뭐 아동 학대 피해를 당했다라던가 해서 트라우마가 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 피고인들을 변호하면서 그들의 어린 시절을 물어보게 되면 또 오히려 가슴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또 가해자에게만 돌리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들의 어린 시절을 좀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연대 책임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심정이 드는데요. 그러한 점을 변호에 반영을 하면 또 아무래도 또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지난해 일어났던 정인이 사망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죠. 예. 저도 그 뉴스에 나오는 정인이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에 가정법원이나 여성변호사협회나 또 아동보호단체들에서 아동학대 시스템의 작용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과거 취학 연령이 되어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 어린이 그리고 장기간 결석을 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아동학대로 사망한 그런 사건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예. 현행 법과 정책들은 아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한계점도 있고 그 개선해야 될 점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좀 속 시원하게 좀 짚고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앞에 언급한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던과는 달리
7살 손자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할머니의 경우에 네. 아동학대 치사죄로 징역 6년이 선고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좀 차이가 크죠. 그러네요. 그리고 밥을 남긴다는 이유로 아동의 뺨을 때린 보육교사의 경우에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은 좀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또 정작 5살의 친딸을 담뱃불로 여러 차례 학대한 친모의 경우에는 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양형 감정과 좀 맞지 않는 그런 판결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양형 기준이 좀 정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뒤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예.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가 있는지 수사를 하고 그에 따라 공소 제기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그 형사재판 절차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아동학대 범죄이기는 한데 그것이 좀 경미하거나 한 경우에는 형사 재판이 아닌 아동 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 관할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 이것은 그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그리고 결과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평소 관계나 그 개선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원가정 보호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그 어느 법원으로 송치할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형사 사건과 또 아동 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데 다른 또 방식도 있다면서요? 네, 요즘 대한변협의 그 여성변호사협회에서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있었습니다. 예.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라는 것은 가정법원 판사가 아동 학대 행위자의 격리 그리고 접근 제한, 아동 복지 시설에 대한 위탁,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이나 아동 보호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또는 아동의 요청에 따라 또는 피해 아동 보호기관 장의 요청에 따라서 네. 직권으로 발동될 수 있어서 이런 아동 학대 보호 사건에 있어서 신속하게 발동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야, 지금 아동 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그 결과 자체가 끔찍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법적인 어떤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는데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유기적인 그런 각 제도의 연계를 통해서 촘촘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원이 또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집행 조사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네.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지금 활발한 논의가 있고 앞으로 그 보완적인 그런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죄인 김영수 씨에게 한마디 남겨주시죠. 네, 김영수 씨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아들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국가적인 형벌뿐만 아니라 그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또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동학대라는 말은 그 단어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장소에서 또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아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 사회에서 빨리 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이 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 고통받는 아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곁에는 저희 더 로이어가 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잠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법률 지식을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